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김도윤, 39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7년 전에 정은지와 결혼했고 지금까지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몇 달까지는 말이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은지가 한 달에 한두 번 친정에 다녀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석 달 사이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서너 번,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친정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때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은 엄마랑 영화도 보고 올게.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늦을 수도 있어. 매번 다른 핑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는 상황이라 은지가 심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난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내 의심을 키웠습니다. 도윤 씨 와이프 친정? 거기 몇 년 전부터 왕래 없다던데. 은지의 대학 동창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했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지에게 물어봤죠. 요즘 친정에 자주 가네? 장모님 건강은 어때? 괜찮으시지? 그냥 나이 드시니까 자주 보고 싶으신가 봐. 은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은지는 토요일 아침에 친정에 간다고 말했어요. 이번 달에 벌써 4번째네. 응? 아, 그래. 엄마가 요즘 외로우시대. 친정에 연락을 끊었다는 말과 어머니가 외롭다는 말,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은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깨끗했고 문자 메시지도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카카오톡은 확인할 수 없었죠. 은지는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으니까요. 다음 날 친구 현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의심만으로는 안 돼. 현우 말이 맞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우리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립탐정을 고용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은지가 알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배우자 불륜 확인 방법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차량 위치 추적기, 녹음기, 블랙박스, 여러 방법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런 걸 하는 건 은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작은 위치 추적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은지가 다시 친정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그녀의 차에 추적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추적기 앱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지의 차는 친정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편 강남 쪽에 있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차에 소형 녹음기도 설치했고 대시캠도 교체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은지는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한 모텔 근처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은지가 친정에 가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각자 고향 다녀올까? 나도 부모님 뵌 지 오래됐거든. 은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 밝게 대답했죠. 좋지. 오랜만에 각자 부모님도 뵙고. 그럼 난 토요일 아침에 출발할게. 내가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은지는 내가 고향에 간다고 생각할 테니 평소보다 더 안심하고 움직일 것이고 나는 그녀를 미행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목요일 밤 은지가 잠든 후 차에 설치한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고 블랙박스의 녹화 상태도 양호했어요. 녹음기의 배터리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금요일 저녁 은지는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친정에 간다며 일찍 자겠다고 했죠. 나도 내일 고향에 간다며 짐을 꾸렸어요. 실제로는 집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은지를 미행하기 위해선 우리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까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해? 아마 9시쯤? 너는? 나도 비슷할 것 같아. 그럼 일요일 저녁에 보자. 은지와 나누는 대화가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선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은지에겐 문자로 출발한다고 알렸고 그녀도 곧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은지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9시 15분 은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즉시 추적기 앱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그녀의 차는 친정 방향이 아닌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은지의 차는 강남의 한 모텔 거리에 정차했어요. 나는 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은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모텔 거리에 도착했을 때 은지의 차는 골목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은지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꽤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에는 여러 모텔들이 즐비했고 은지는 그 중 하나로 들어갔어요. 정확히 어느 모텔인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안으로 따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싶었어요. 차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운전 중 은지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응, 지금 가고 있어.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 남편? 오늘은 걱정 없어. 고향에 내려갔대. 통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지금 친정 가는 중이야. 거의 다 왔어.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모양이었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쯤이야? 친정 근처 큰 길에 거의 다 왔어. 왜? 아니, 별일 아니고. 그냥 잘 가고 있나 확인하려고. 은지는 안심한 듯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너는 부모님께 잘 도착했어? 아직 가는 중이야.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녀의 거짓말에 나도 거짓말로 답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모텔 쪽을 바라봤어요. 은지가 들어간 지 이미 30분이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할 때가 왔다고요. 나는 천천히 모텔로 걸어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프런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비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우리 회사 영업부의 강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음료수 자판기 앞에 서 있었고 가만히 보니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부장은 나를 보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그가 음료수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0초쯤 뒤에 나도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갔어요. 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강 부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방 번호까지 확인했어요.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당장 들이닥쳐 현장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잠시 차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뭐해? 응? 방금 도착했어. 엄마랑 점심 먹으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어요. 그 식당 이름이 모텔이야? 나도 지금 네 앞이거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그만 연극하자. 다 알아. 넌 지금 모텔에 있고 강 부장이랑 같이 있지? 은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주저없이 프런트로 직행했어요. 저기요, 2층 203호에 계신 손님께 전화 좀 해주세요.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가 급하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이어 강 부장도 따라 나왔습니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고 강 부장은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앞에 섰어요. 미안해. 외로웠어. 당신은 늘 무심했고. 그녀의 변명을 들으면서 문득 차 안의 녹음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미 그녀의 거짓말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말, 이미 영상 녹화로 다 들었어. 넌 끝났어. 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나는 둘을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모텔 앞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 강 부장의 당혹감에 찬 표정, 그리고 둘 다에게서 느껴지는 죄책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거짓말과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외로웠어. 당신은 늘 무심했고. 은지의 변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심했다고요? 제가 언제 그녀를 무시했나요? 바쁘긴 했지만 항상 은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데이트, 기념일 챙기기, 선물,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은지는 그저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 이미 영상 녹화로 다 들었어. 넌 끝났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강 부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와 다툴 기운조차 없었으니까요. 대신 천천히 차로 돌아왔어요. 핸들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상실감, 배신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대화하자. 설명할 기회를 줘.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었어요. 진실은 명백했으니까요. 은지는 나를 배신했고 그것도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곧 돌아올 테고 그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고 차에 실어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한 후에야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를 백업해두고 메일로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한 번은 얘기해야 할 테니까요. 도윤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 게 있어. 설명? 뭘 설명해? 다 봤는데. 그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 제발 한 번만. 결국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었어요.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데? 은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관계가 식어가는 것 같았고 넌 항상 일에만 집중했잖아. 나는 외로웠어. 또다시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바빴다는 이유로 불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식어간다고 느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것도 내 직장 동료를?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은지는 집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결국 재판 이혼을 신청했어요. 동시에 강 부장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위치 추적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일이 금방 소문이 났어요. 강 부장은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회사 윤리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어요. 사람들은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고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도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은 내가 갖게 되었고 은지는 자신의 개인 재산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상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강 부장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복도에서 은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몇 달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게 됐네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슬프고 허무했으니까요. 내가 이겼다고 해도 결국 우리 둘 다 패배자였습니다. 은지는 집도 사랑도 명예도 모두 잃었고 나는 신뢰와 행복한 가정을 잃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강 부장도 만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에게 화가 나서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동정심만 들었어요. 그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물건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고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우리의 결혼 사진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추억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 새 출발하자. 넌 잘못한 게 없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친구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지금 당장은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어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상사는 내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6개월간의 휴직을 허락해 주었어요. 동료들도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휴직이 시작되고 나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강원도의 작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몇 개월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짐을 꾸리면서 은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집도 사랑도 명예도 다 잃었어. 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처가 언제 아물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아픔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원룸으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짐을 풀고 잠시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이곳에 있었어요. 첫 며칠은 그저 쉬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을 따라 걷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어요. 저녁에는 혼자 간단히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은지가 주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를 좀 더 탐색해 보기로 했어요. 작은 카페들과 식당들, 서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작은 카페가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었고 커피 맛도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시네. 카페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항상 친절했어요. 네,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요. 특히 이 바다 전망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카페를 열었죠.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네, 잠시 쉬러 왔어요. 다들 그래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에 왔으니까요. 카페 주인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후로 자주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과거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을 겪고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힘든 시간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나 강 부장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었고
이혼 과정에서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 해변을 따라 오래 걷는 것, 저녁에 촛불을 켜고 와인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 커피 한 잔.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어느 날 해변에 앉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 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회사 일, 은지와의 관계, 사회적 기대, 모든 것이 나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가끔 동네 주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주인의 소개로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저처럼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되었어요. 마을 축제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작은 마을 광장에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체험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의 공연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카페 주인이 나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김 선생님이에요. 몇 달 동안 우리 마을에 머물고 계시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등산 모임을 이끄는 박 선생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남자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인근 산을 오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우리 모임이 작지만 재미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마지막 몇 주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번 토요일 아침 7시에 카페 앞에서 만나요. 간단한 코스로 갈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아침 처음으로 등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박 선생을 포함해 6명 정도였고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유진이라는 여성도 있었는데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네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참여해봐요. 유진은 밝은 미소와 함께 자기도 이 모임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등산하는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저도 서울에 살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요? 어떤 계기로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 마음을 정리하러 왔어요. 벌써 1년 정도 됐네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유진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니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왔어요. 유진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고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우연이.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네,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의 물꼬를 텄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유진은 36살로 나보다 3살 어렸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서울 생활이 힘들어 이곳으로 이사 왔고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네, 힘들었어요. 저희는 자녀가 없어서 그나마 덜 복잡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자녀는 없었고 7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유가 뭐였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의 상처에 대해 어느 정도 열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아내, 불륜이었어요.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저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끼리의 묘한 유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메시지였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발전해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의 등산 모임은 우리의 정기적인 만남이 되었어요. 다른 회원들과 함께여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고 산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등산 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마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후를 보내기도 했어요. 도윤 씨는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신가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휴직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서울로 돌아가 일상을 재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휴직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유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서의 시간, 특히 유진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계속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곳에 올 수도 있고, 유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거리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약속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주말, 우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의 작은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하루 종일 그곳을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날씨는 완벽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유진은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도윤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유진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하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섬을 둘러보고 해산물로 점심을 먹고 작은 등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녁 돌아오는 배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인 걸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달간 머물렀던 원룸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겼어요. 유진은 내가 떠나는 날 아침 원룸까지 찾아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해요. 네, 꼭 할게요. 이번 주말에 또 볼 수 있겠죠?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유진의 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리울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은지는 위자료를 모두 지불했고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복수는 완결되었고 이제 인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랑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진과 함께하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